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워드2백의 핵심적인 내용들, 중요한 개념은 다 이미 확인을 하신 거고요. 근데 워드2백에서 처음 이 방식을 제안한 논문에서 시보 모델만 제안한 게 아니라 스키그램을 같이 제안했어요. 그래서 한 논문에서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큰 흐름은 똑같습니다만 이제 입력과 타겟을 뭘로 잡을 거냐만 차이가 있어서 얘네 스키그램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시보와의 차이점만 설명을 할 텐데, 방금 확인해 보니까 이 시보가 뭐의 약자인지를 제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강의 노트를 수정을 했습니다. 시보는 Continuous Back of Words의 약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시보우는 스키그램과 서로 맥락과 타깃이 바뀌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까 시보우 모델 배울 때는 왼쪽 오른쪽 단어를 가지고 그 사이 단어를 예측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스키그램은 한 단어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인풋과, 그러니까 맥락과 타깃이 바뀌었다라는 게 인풋과 타깃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키그램 모델의 구성을 한번 보면, 아까는 시보우는 두 개의 맥락이 만약에 윈도우가 1인 경우에 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를 예측했잖아요. 그런데 스키그램은 그게 아니고 하나의 입력층을 가져요. 그리고 오히려 출력층을 맥락 내에 있는 단어의 수만큼을 갖는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맥락이 2인 경우에 say는 두 개를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력이 하나, 출력이 두 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시보우 같은 경우는 입력이 두 개면 얘네의 웨이트를 구해서 은닉층이 나오면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해서 은닉층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스키그램 같은 경우는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요거 학습하는 거 한 번, 요걸 가지고 요걸 학습하는 거 한 번, 이렇게 개별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까요? 자, 출력층에서는 개별로 손실을 구하고요. 그 손실을 모두 더한 게 최종 손실이라는 거예요. 즉 얘를 가지고 얘를 곱해서 자, 요 입력층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은닉층이 나왔겠죠. 그 은닉층에 얘를 곱해서 나왔고 얘를 곱해서 나왔고 이렇게 값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실제 값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손실함수를 측정해서 그거 두 개를 합친 게 최종 손실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스키그램이 더 어려워요. 시보우에 비해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얘랑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얘 하나를 가지고 얘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문제에 도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학습을 통해서 더욱 정교한 분산,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실패할 수도 있는데 어려워서 성공하게 되면 더 정교한 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데이터 수가 좀 부족한 경우에는 오히려 스키그램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두 단어가 들어가고 하나를 예측하는 거는 요거 두 개가 사실은 한 번에 포워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방향 추론이 있는 건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하나인 듯 하지만 하나가 흘러가고 두 개가 흘러가서, 즉 단어 하나 가지고 왼쪽 맞추기 오른쪽 맞추기 이렇게 두 개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적을 때 좀 더 추론의 수를 늘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정밀도는 스키그램이 높고요. 속도는 시보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뭉치가 커질수록 아까 그 얘기한 게 그 데이터 수가 작다라는 게 아니라 특정 단어 수, 그러니까 희소한 단어들, 이런 저빈도 단어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저빈도 단어일 경우에 스키그램이 또 뛰어난 측면이 있다. 요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계속 이제 여러 논문에서 나오는 레포팅들이고요. 정밀도는 스키그램이 높고 속도는 C5가 빠르고 말뭉치가 충분히 있다면 아까 그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바로 잡을게요. 자, 말뭉치가 충분히 있다면 저빈도 단어나 유추 문제에서 스키그램이 오히려가 아니라 성능이 다소 뛰어나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나 논문 연구를 수행하시면 이 정도 말뭉치가 지금 큰 건지 작은 건지, 이 단어가 빈도가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 데이터가 일반적인지 특수한 케이스인지 모르잖아요. 결국 다 돌려보게 되는 거죠. 스키그램도 돌려보고 C5도 돌려보고 비교해봐서 두 가지를 같이 제시하든지 더 합당한 모델을 이제 최종 결과로 제시하는, 그래서 두 가지 알고리즘이 있고 C5를 중심으로 워드2백을 이해하되 C5의 입력 타겟, 즉 맥락과 타겟을 바꾼 게 스키그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죠? 그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자, 입력과 타겟이 바뀌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희망적이고 그 수월한 부담 없는 대화는 아니죠. 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시간 됐을래나 모르겠네요. 수업 시간이 꽤 어느 정도 초과했을 것 같은데, 네,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워드2백의 원리를 배웠다면 워드2백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거는 단어 간 유사성을 식별을 하는 겁니다. 유사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유의어 사전이 있어야 돼서 그 사전에 없는 단어는 유의어로 식별을 하지 못했고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유의어 사전 자체를 제대로 된 충분한 유의어 사전을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 워드2백이 학습이 충분히 된다면, 즉 뭐 위키피디아나 뭐 이런 그 뉴스 뭉치로부터 워드2백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유의어 사전을 우리가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미 워드2백 학습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파이썬 코드로 이런 게 있어요. 파이썬 코드로 you, year, car, 토요타,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 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유사한 것 탑5를 뽑아라 라는 그런 쿼리가 되겠습니다. 봤더니 얘는 지금 어떤 사전 지식, 유의어 사전을 우리가 넣어준 거 아니고요. 자, 유의어 사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워드넷 같이 시서로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말뭉치만 잔뜩 있는 걸 보여주고 얘네를 워드 벡터로 만든 다음에 워드 벡터 간 코사인 유사도를 구해서 가장 유사한 단어를 찾는 그런 연산을 수행한 겁니다. 그 결과를 봤더니 괜찮게 나와요. U라는 단어와 비슷한 게 1, 2, 3, 4, 5등이 나오고 이 옆에는 코사인 유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U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로 사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1, 2, 3, 2까지. year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로 뭔가 시기에 대한 게 나오고 있고요. car에 대한 유사한 단어는 럭셔리가 나오네요. 이건 잘 안 나왔다라고 봐야 될지 잘 나왔다라고, 뭐 예를 들면 vehicle이라고 나오든가 모터라고 나오든가 이러기를 바래야 되는데, 럭셔리 글쎄요, 잘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요게 굉장히 높네요. 0.71이면 굉장히 높은 유사도입니다. 토요타를 넣었더니 포드가 나오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된 그런 회사 이름이 나오네 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서 이렇게 주로 이제 워드2백을 사용하는 경우는 유의어 사전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요. 유의어 사전을 만들 때도 이 결과를 가지고도 활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뉘죠. 하나는 각 단어에 대해서 뭐 탑3를 찾아라 이런 쿼리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각 단어에 대해서 스레시홀드 임계값이 예를 들면 뭐 0.6 이상인 거를 찾아라. 그러면 살아남는 거는 얘,
이렇게만 살아남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한 두세 번 정도 소개해드린 그런 유추 문제가 있는데, 유추 문제를 단어 벡터의 덧셈과 뺄셈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아날로지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돼요. 아날로지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킹 대 맨은 퀸 대 누구냐라는 문제를 풀고 싶으면 나오기는 웜원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함수에 어널러지 함수에는 킹, 맨, 퀸을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서 얘가 아날로지 함수가 하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데 앞에 있는 거 아니네요. 자, 얘를 빼기를 붙이네요. 얘를 마이너스로 하고 얘를 더하기를 붙이고 얘를 더하기를 붙이면 어떤 벡터가 하나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벡터 간의 연산을 해서 어떤 새로운 벡터가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벡터에 가까이 있는 단어들을 뽑아줌으로써 유추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요 아날로지 함수를 썼을 때의 결과를 한번 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킹 대 맨은 퀸 대 누구냐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1등이 웜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take took 과거형이네요. go 그러면 went가 1등이 나왔어요. cars, child 했더니 children이 나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나요? 이건 굉장히, 이거는 뭐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초등학생 영어 문제에 나올 법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유추란 말이에요. 킹이 맨이면 퀸은 뭐냐, 그리고 take took, 이거 그 불규칙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불규칙 과거형이라고 그러나요? 이거 s만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child를 children으로 바꾸려면 굉장한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제가 굉장히 많은 단어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고 제일 잘 나온 거 3개를 고른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엄청 많이 있고 그럴듯한데 좀 애매한 것들도 있고요. 그 와중에 굉장히 잘 나온 것들도 있다. 그래서 분명히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여전히 얘만 믿고 뭐 유의어 사전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어느 정도 정확한 그 쓸 수 있는 정도의 추론이 되려면은 굉장히 많은 양질의 코퍼스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결론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워드 투백을 하는 과정을 이렇게 시각화한 시뮬레이션, 요 워드 투백을 통해서 워드 벡터를 만드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한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요 사이트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사이트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거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돌려보세요. 여기 데이터 셋이 여기 뭐 그 은닉층의 수를 지금 5개로 놨죠. 여기도 좀 바꿔볼 수가 있겠고요. 또 랜덤 스테이트, 러닝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뭐 킹 앤 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킹 앤 퀸으로 해볼까요? 익숙한.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뭐 파라메타를 좀 바꾸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세팅을 바꿔야 되겠고요. 얘를 업데이트 리스타트를 하고 나서 그 한 바퀴씩 요렇게 가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지금 일단 처음 이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는 이 단어들이 마구 몰려 있는 거예요. 마구 몰려 있어서 유사한 단어와 유사하지 않은 단어가 이렇게 구분 없이 섞여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아마 지금 주황색이 입력 벡터를 사용했을 때고 파랑색이 출력 벡터를 사용했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방향이 어느 쪽이 주황이 입력인지 출력인지 제가 좀 헷갈리고요. 여기 보면 단어들이 있잖아요. 단어들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쭉 입력 벡터, 출력 벡터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은 랜덤한 값인 거죠. 랜덤한 값인데 한 번, 두 번 바꾸면서 유사한 단어들끼리는 벡터 모양이 비슷해지길 바라고요. 근데 이걸 손으로
많이 누르기 힘드니까 100번 그러면은 무지 빨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한번 보면은 비슷한 단어들끼리는 요 벡터 모양이 좀 비슷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비슷한 단어끼리는 여기에 같이 모여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해서 뭐 여러분들 보면 이거 진짜 그럴듯하네 이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에이 이게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과정, 즉 여기 input 벡터 win과 wout의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 가면서 워드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줬다 라는 점에서 한 번쯤 여러분 해보시면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패키지, 파이썬에서 쓰게 되는 패키지는 tsne, tsne라고 읽게 됩니다. tsne라고 읽는데요. 여기 그 풀네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t 분포에 입각한 그런 임베딩이 되겠는데, 지금 앞 페이지 보시면은 앞 페이지에서도 우리 그 시뮬레이션을 해가면서 요 벡터들을 공간에 나타냈잖아요. 단어 벡터들을 공간에 나타냈는데, 요 tsne라는 패키지도 scikit-run, skrun이라고 써놓고 우리는 scikit-run이라고 읽는데, scikit-run의 tsne 패키지를 활용하면 각 단어들을 이렇게 공간에 플로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근데 좀 시각적으로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 결과는 뭐냐 하면 그 벡터로 이루어진, 근데 벡터가 예를 들면 아까 단어 하나가 벡터 100차원 벡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가 100차원 벡터인데 얘를 2차원으로 나타내려고 하니 이렇게 좀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흐름은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흐름은 워드 투백을 이용해서, 다시 워드 투백을 이용해서 임베딩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유이어를 찾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유추, 요거는 아직 이걸 이용해서 논문이나 뭐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좀 약간 불안한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화, 요렇게가 있습니다. 자, 말뭉치로부터 워드 투백을 이용해서 워드 벡터를 만들어서 주로 요걸 뺀다면 유이어들을 찾는 게 제일 많이 사용되고요. 그 다음 시각화에서 보여주는 것도 보조적인 툴로 사용된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물론 이제 뒤에 그 토픽 모델링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LSA 부분은 앞에서 SVD를 설명한 걸로 대체를 하고, LDA 부분은 여러분의 자습에 맡긴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죠. 자, 다큐먼트 임베딩인데 워드 투백이랑 같은 느낌의, 같은 결의 이름으로 닥투백이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워드를 벡터로, 다큐먼트를 벡터로. 사실은 닥투백이 꼭 문서만 벡터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단어 이외의 것은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sentence 투백, paragraph 투백. 사실은 이 paragraph 투백이 이제 원조가 되겠고요. paragraph 투백을 다큐먼트로도 확장, 센턴스로 축소,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원리보다는 이제 큰 원리, 큰 흐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두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왼쪽 게 조금 더 개념을 더 정확히 나타내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단어들이 사용될 때 A라는 문서에서의 단어들이 나타나는 양상과 B라는 문서에서의 단어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 다른 거라고 생각한 데 착안한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단어에서는 cat,
뒤에는 뭐 sit이라는 단어가 주로 나왔다라고 치면은 뒤에는 뭐 cat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뒤에는 뭐라고 할까요? 뭐 woman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뭐 이렇게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안에서의 뭔가 cat에 대한 임베딩과 요 안에서의 cat에 대한 임베딩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워드2백에서 임베딩을 할 때 A 문서 따로 B 문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A, B, C, D, E라는 거를 다 섞어서 한꺼번에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문장이 나온 거와 여기서 나온 문장과 여기서 나온 문장을 구분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착안한 거는 여기서 두 문장이 함께 나온 거와 여기 한 문장 여기 한 문장이 나온 거는 다르게 나야 된다. 즉 문서 자체가 갖는 문서 자체에 뭔가 특징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개별 단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cat은 cat일 뿐, cat은 cat인데 요 문서에서 나타나는 cat에 대한 이미지와 요 문서에서 나타나는 cat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 담을 수 있을까 해서 문서를 하나 새로운 요소로 넣게 되는 거죠. 자, 여긴 패러그랩이라고 써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러그랩, 센턴스, 다큐먼트 그 대상은 뭐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워드 임베딩을 확장해서 워드를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를 벡터로 표현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문서를 벡터로 표현한다.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 우리 워드2백을 이용해도 단어 유사도에 사용됐잖아요. 닥투백을 다시 문서 임베딩 주로 닥투백을 쓰는데 닥투백을 이용해도 문서 간 유사 문서 찾는 데 사용이 됩니다. 얘도 굉장히 이제 더 많이 사용이 돼요. 단어 간 유사도 분석, 문서 간 유사도 분석. 기사가 있으면 유사 기사 찾기. 특허가 있으면 유사 특허 찾기. 자기소개서가 있으면 유사 자기소개서 찾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워드2백을 하는 거에다가 요거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단어를 가지고 얘가 만약에 지금 C5 비슷한 그림으로 나왔네요. 얘네를 가지고 얘를 예측을 하는데 1번 문서가 들어갔을 때 예측하는 거와 2번 문서가 들어갔을 때 예측하는 게 조금 이 웨이트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닥투백의 성능이 글쎄요, 잘 나올 땐 잘 나오는데 요즘 딥러닝 기반 방법이 굉장히 많으니까 해서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게 유사 문서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닥투백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딥러닝을 쓰게 되면은 그 기법과 닥투백의 성능을 비교하는 이런 형태로 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닥투백도 역시 두 가지 모델을 제안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의 차이를 크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정리를 하실 때 워드2백을 이용해서 거기에 문서 자체의 피처를 하나 입력으로 집어넣는 게 닥투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단어랑 똑같이 처리가 돼요. 그러면 단어도 아까 우리 워드 벡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워드 벡터가 막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하나 쓱 껴서 다큐먼트 벡터가 하나 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문서 벡터로 해서 유사 문서를 탐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 노트는 뒤에 조금 더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워드2백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 주 수업이고 그래서 당연히 최소한 시작과 끝이라도 제 얼굴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이렇게 그 영상을 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글쎄요, 요즘 좀 일이 밀려서 그랬는지 지금 얼굴이 퉁퉁 부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얼굴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상태가 아니라서 여러분들한테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 수많은 구독자분들과 아무튼 그래서 그게 영 부담이 돼서 그 얼굴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를 드리는 거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를 되돌아보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이제 온라인 수업이니까,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택했잖아요. 학기 초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온라인 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로 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의 의견도 반영했지만 제가 옳다고 판단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사전 제작 영상으로 한 학기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돌이켜서 판단을 해보면 소통은 제로고요. 뭐 소통이 있기 소통을 제가 뭐 굳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은 제로였고, 대신 내용 면에서는 저는 제가 지금 벌써 꽤 오래되네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강의 중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던 강의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부족해서 여러분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용 면에서는 양으로 보나, 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가 이제 설명이 잘못된 부분 혹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다시 편집을 하면서 그래도 내용 면에서는 그래도 어느 다른 학기보다 훨씬 충실하지 않았나,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과학 과목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면, 뭐 실습도 마찬가지고 이론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하면 수시로 내용이 바뀐단 말이에요. 뭐 이 알고리즘이 최고다, 이번 학기에 제가 소개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1, 2년 지나면 옛날엔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강의하는 사람도 어렵고, 따라오는 사람도 계속 지식이 누적된 채로 다음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이 분야를 관심을 갖고 팔로우업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점은 알고리즘이나 뭐 실습하는 툴 자체는 계속 바뀌지만 기본 원리는 남는 것 같아요. 기본 원리가 남아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접하게 되면 이거 결국 뭐 예를 들면 코사인 유사도에 기반한 거구나, 뭐 아니면 결국엔 이것도 벡터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네, 등등. 그래서 기본 원리는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학기에 고생하면서 습득한 내용들이 앞으로 5년 10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게 확실합니다만, 5년 10년 동안 우리 사회를 계속 이끌어 나갈 그런 개념들이 기본 바탕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업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평가를 가게 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얼마 전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떤 의학 쪽에서 신약 개발하는 그런 쪽에 제가 평가를 갔던 적도 있고, 관광 쪽에서 어떤 평가를 갔던 적도 있고, 그래서 매번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날 왜 부르지? 내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가게 되는데, 의외로 가서 보면 제가 늘 공부하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의사는 도메인이 완전히 이제 의사랑, 예를 들면 의사랑, 야구 선수랑, 경찰이랑, 변호사가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서로 관심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고 있는 분야도 다 다르고요. 근데 이런 완전 다른 사람들 넷이 모여도 말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왜냐하면은 관심사는 다 다르지만 한국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라는 수단을 가지고 서로의 관심사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구 선수와 변호사가 얘기를 하면서도 한국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야구에서의 법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공통어에 해당되는 게 지금은 데이터인 것 같아요. 약간의 비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신약 개발하는 동네에 가서도 여러 가지 커멘트를 할 수가 있고, 관광업계에 가서도 여러 가지 커멘트를 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은 그 분야의 사람들도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고 저는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메인을 막론하고 데이터를 잘 알고 데이터 분석을 잘 아는 게 해당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소양이 돼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여러분이 인터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 간에 활약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밑 재료들을 이번 학기에 습득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도 역시 보람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수업이 지금 14주 수업이잖아요. 이 14주 수업은 수업대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리허설을 가질 생각입니다. 리허설은 6월 17일 저녁 7시에 줌을 통해서 가질 예정이고요. 리허설이라 하면 기말고사 대비입니다. 기말고사 제가 문제를 줌을 통해서 드리면 거기에 답안을 작성해서 다시 가상대학을 통해 제출하는 이 과정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이 캠을 켜고 접속하실 수 있는지 그런 시험 준비에 대한 리허설이니까 큰 부담 없이 시간만 잘 맞춰서 7시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인 6월 24일 수요일 저녁 7시에는 실전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원에서 학점이 그렇게 예민하시진 않잖아요. 근데 이번 학기 잘 생각해 보시면 중간고사도 없었죠. 중간고사 주에도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제가 있긴 있었지만 채점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텀 프로젝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첫 주 오리엔테이션부터 14주 차인 오늘까지 휴강도 없었고 계속 수업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속 수업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런 만족도 있고 이만큼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만큼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라는 거를 저에게도 보여주실 겸 해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번 주에 있는 리허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기말고사를 끝으로 한 학기를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어려운 강의를 온라인으로 집중해서 수강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한 학기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